기저귀를 막 뗀 아이가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무슨 애가 걱정이 있다고 우울해? 싶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유아기, 그러니까 10세 이하 아이들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최근에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진료실에 오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쫑알쫑알 말이 많던 애였는데 요즘 들어 유난히 말이 없어졌어요. 좋아하던 반찬을 해줘도 잘 안 먹고 짜증만 내요. 갑자기 용변 실수가 많아졌어요. 아이가 30개월 때 다 뗀 기저귀를 다시 차요.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대략 느낌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울감 내지는 초기 우울증 신호죠. 부모님들에게 이런 게 의심된다고 얘기를 하면요. 아니 선생님, 초등학교도 안 간 애가 무슨 걱정이 있다고 우울증이에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애가 걱정이 있다고 우울해? 싶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유아기, 그러니까 10세 이하 아이들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유아 우울증은 사실 성인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데요. 어른들이 겪는 우울증의 유아용 버전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해요. 유아의 발달 단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환경, 양육자와의 관계, 아동의 타고난 기질과 스트레스 처리 능력, 또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발달적 정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우울증이 있을 때 발생하는 흔한 행동 변화를 좀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친구, 선생님들과의 소통에서 거부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자주 하기 싫어 이런 말을 반복하고요. 평소에 좋아하던 활동도 하지 않겠다면서 거부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원래 되게 잽싸던 아이가 어느새 행동이 좀 둔해진 것 같고 자꾸 마룻바닥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다든지 매사에 관심이 없고 좀 느릿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요. 또 반대로 과민하고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좀 정서적으로는 웃음이나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짜증과 폭발, 그리고 무기력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은 감정 처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 때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하게는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또 머리에 구름이 낀 것 같아, 머리가 뿌옇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성인이나 청소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아기에도요, 분명히 우울증은 존재합니다. 아이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 체계가 있기 때문에 슬픔과 외로움, 무력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느끼기 때문이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1세에서 9세 사이 아동이 93,655명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2020년도에 62,399명에서 4년 만에 50.1%나 늘은 거죠. 이게 ADHD와 같은 집중력 문제, 또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여러 가지 소아정신건강 진료 인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요. 사실 과거에도 유아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무엇이 이제 막 기저귀와 걸음마를 뗀 아이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정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소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지요. 대표적으로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 흔하게는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아기가 초기 영아기일 때부터 애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혹은 반대로 과잉 통제를 하는 비상식적인 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영아기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아동이 보다 구체적인 자기 표현이 가능해지는 시기인 유아기부터 우울증 증상이 가시적으로 관찰이 되는 거죠. 또한 부모님 중 한 분 혹은 둘 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부관계의 문제는 가정 내에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가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서로 예민하게 대하고 또 무기력한 경우에 아이는 이런 모습들을 정서적으로 모델링해서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심지어 부모님이 아이에게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의 100% 아이는 우울해집니다. 이 아이는 아직 정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정서 상태는 아이의 정서 상태와 거의 1대1 비례관계라고 보셔도 과하지 않아요. 이 아동기 정서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아동기가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유아에서 아동기의 뇌는 편도체, 전전두엽, 해마와 같은 이런 감정 처리 구조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동이 거의 한 만 4세가 되면 성인과 비슷한 뇌 크기가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가 가파르게 자라나는 시기에 아동의 정서가 안정적이면 감정 조절 능력도 잘 발달되고 스트레스 대응 체계도 안정화되고 또 사고력, 학습 기능 이런 효율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불안도가 높아지고 좀 예민한 신경 상태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충동 조절 어려움, 주의 집중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해마가 위축되면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즉, 아동기의 정서는 신경회로 형성 자체를 바꾸는 생물학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아동기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되는 것만으로도 뇌 구조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동기에 형성된 정서 습관은 성인이 되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안정형 애착을 맺어온 아동은 성인기에도 안정된 관계를 맺을 토대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아동기 정서 문제는 성인기 정신질환의 강력한 예측인자가 되는데요. 어린 시절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난 경우에는 성인기에도 공황장애, 사회불안 같은 발생률이 높아지고 또 어렸을 때 우울한 정서 패턴이 있었다면 그게 청소년기, 성인기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게는 3배에서 5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충격적이죠. 실제로 저도 진료실에서 성인기에 우울증으로 오신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경험적으로는 그때가 초반이 아니고요. 반 이상에서 가족관계 문제나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병력을 청취했을 때 아동 청소년기 때 우울증이 없고 비교적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지내오셨던 경우에는 성인기 우울증이 생기더라도 아동 청소년기에 우울증 과거력이 있었던 분들보다 회복도 빠르고 재발률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동기의 정서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평생의 뇌구조, 성격 구조, 또 사회성, 정신건강, 또 스트레스 조절 능력, 학습 능력 모두가 이 시기에 기반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즉 아이의 정서는 결국 그 아이의 미래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조기 정서 발달은 정말 평생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부부 갈등, 가정폭력, 이혼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요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최근 들어 유아기 우울증이 폭증하고 있을까? 물론 과거보다 유아 우울증이나 정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증상들이 더 많이 포착되고 보고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 사교육 시장에 불고 있는 영유아 선행학습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선생님, 그럼 선행학습하는 애들 대부분이 우울증 걸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성격이나 기질에 문제가 있거나 아이 본인의 지능이 떨어져서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를 왜 선행학습 탓으로 돌려서 퉁치려 합니까?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선행학습이 유아의 뇌발달과 평생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정신과 전문의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선행학습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지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